본격적인 수업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5번째 강의죠. 세미나 17을 강의하는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미나 17에서 우리는 진리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탐사하고 있습니다. 진리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락강이 여러 가지 방식으로 변주하는 그러한 강의의 수업을 듣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지난주에는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팔루스라는 것이 작용해서 의미가 작동하는데 그 팔루스의 공간에는 진리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이야기들. 거기에 덧붙여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팔루스의 시간성이라는 개념인데요. 팔루스의 시간성이라는 개념인데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팔루스는 언제나 의미를 생산하는 그러한 작동을 하고 있는 그러한 기능체이죠. 팔루스는 의미를 생산하는데 팔루스가 어떻게 의미를 생산하는지에 대해서 락강이 욕망의 그래프를 통해서 설명을 한 바 있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사후성의 논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후성이라는 것은 하나의 언어가 발화되고 제가 이렇게 말을 하고 그리고 즉각적으로 의미가 생산되는 것이 아니고 의미가 이 말이 발화된 이후에 사후적으로 재규정되는 과정을 항상 거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의미가 등장할 때부터 어떤 실체로서 영원불변한 의미로서 등장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의미가 등장한다라는 것은 항상 사후적으로 변형될 가능성, 사후적으로 교정될 가능성을 항상 이미 갖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게 팔루스의 시간성이라는 개념이죠. 팔루스의 시간성. 혹은 이걸 락강의 기표를 설명하는 명제를 따라서 설명을 드리면 이렇죠. 하나의 기표가 다른 하나의 기표에게 데려가서 대리하는 것을 우리는 주체라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발생하는 것은 주체의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기표가 하나의 언어가 주체를 표지했다고 해서 그 대상을 표지했다고 해서 바로 의미가 생산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기표가, 그 단어가 하나의 대상을 표지한 뒤에 다른 대상에게로 데려가서 사후적으로 의미를 부여받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이게 주체에 대한 기표 이론의 명제이기도 하고 또한 의미의 사후성에 대한 명제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항상 하나의 의미가 생산되는 것은 사후적 시간성을 통해서다라고 이해해 볼 수 있어요. 자, 말이 나온 김에 이 팔루스라는 개념에 대해서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자면 이렇습니다. 팔루스라는 것을 지금 제 수업 오래 들으셨던 분들은 락강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은 이게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지 잘 아시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좀 낯설어 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덧붙여서 설명을 드려보자면 이렇습니다. 자, 팔루스라는 것은 어떻게 등장해서 어떻게 기능하는가 하면 팔루스의 의미화를 통해 등장해서 팔루스의 기능으로서 작동하게 된다라고 이해하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자, 팔루스의 의미화라는 것은 욕망의 대상이 의미화됐다는 뜻이에요. 욕망의 대상이 의미화됐다. 욕망의 대상이 의미화됐다는 건 무슨 뜻인가 하면 유아기에 우리가 욕망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타자의 언어가 들어와서 규정했다는 뜻이에요. 어린아이들의 세계에서는 자신의 쾌락의 대상, 욕망의 대상이 아직 욕망이라고 부를 수는 없죠. 욕망이라고 부를 수 없는 그 충동과 쾌락의 대상이 의미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의미를 갖지 않아요. 의미를 갖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개별적이죠. 어린아이들이 욕망의 대상에 대해서 취하는 태도는 개별적 태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시점부터는 어린아이들이 자신이 욕망하는 것에 대해서 어른들의 문화의 영향을 받게 되는 그러한 순간이 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욕망의 대상이 의미화됐다라고 부를 수 있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자, 욕망의 대상이 의미화됐다라면
자, 그 의미는 어떤 의미여야 하는가 하면 보편적 의미여야 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어린아이의 욕망이 보편화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충동의 세계에 있을 때는 아주 개별적인 충동의 세계의 탐닉 속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이 좋아하고 탐닉하는 것이 욕구의 차원이 아니라면 설명되기가 힘든다라는 거예요. 욕구의 차원이 아니라면 아주 개별적이고 파편적이라는 것이죠. 욕구의 차원이라는 건 이런 거죠. 먹고 마시고 뭐 싸고 자고, 그러니까 동물적인 생체적인 그러한 과정 속에서는 어른들이 보았을 때 그것이 무엇인지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죠. 아, 아이가 배가 고프구나. 아이가 잠자고 싶구나. 아이가 뭐 소변이나 대변을 보고 싶구나. 뭐 이런 정도로 욕구의 차원에서는 그 아이가 무엇을 원하는지 이해할 수 있지만, 자, 그렇지만 아이가 무엇으로부터 쾌락을 얻는지를 이해하기는 힘들어요. 아이가 쾌락을 얻는 대상들은 언제나 욕구의 차원에서 한 발 비켜가 있는 대상들이긴 하지만 그 쾌락의 대상들이 아직 보편적인 단계 안으로 들어오진 않았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 단계에 있는 아이의 유아기의 쾌락이라는 것은 차이의 영역에 존재하고 보편성의 영역으로 들어오지 못한 그런 쾌락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자, 그때 언어를 배움으로써 그 쾌락의 대상들이 의미화 된다는 거예요. 보편화 된다는 것이죠. 이해될 수 있는 세계 안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걸 팔루스의 의미화라고 불러요. 팔루스의 의미화. signification phallic이라고 부르죠. 팔루스적 의미화라고 부르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팔루스의 의미화의 의미는 무언가 하면 거세라는 거예요. 자, 거세라는 건 무엇인가 하면 아이에게 네가 욕망하는 게 뭐야? 무엇이니? 라고 물어본다면 무엇이다 라고 대답하지 않고 무엇인 것 같은데 지금 여기 없다 라고 대답하도록 만든다는 것이죠. 자, 그게 바로 팔루스의 의미화란 거세이다 라는 명제의 뜻이기도 해요. 조금 복잡하죠. 자, 이런 거예요. 더 쉽게 설명을 해드려 볼게요. 어린아이 때에는 자, 팔루스의 의미화가 이루어지기 전에, 거세가 이루어지기 전에, 자, 문명 안으로 아이가 들어오기 전에는 아이가 욕망하는 대상, 아이가 충동적으로 탐닉하는 대상들은 그게 뭐다라고 말하기가 힘들어요. 보편적이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 욕망의 대상은 그래서 개별적 대상들, 파편적 대상들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아이가 말을 배우고 언어를 배우는 단계에서 상징화되게 되고 거세되게 되고 그리고 팔루스의 의미화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자, 아이가 욕망하는 대상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는 거죠. 아이가 욕망하는 대상이 뭐냐면 팔루스예요. 아이가 욕망하는 대상은 모두가 욕망하는 바로 그것, 팔루스가 된다는 것이죠. 아이의 욕망은 그래서 보편성의 영역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팔루스가 어떤 존재 형식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지금 여기 없는 존재 형식을 가지고 있어요. 아이가 욕망하는 대상이 팔루스이기는 하지만 그 팔루스는 언제나 여기 없고 저기 있어요.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갖고 있어요. 우리 아버지가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의 아버지가 갖고 있어요. 항상 누군가 더 강한 자가 갖고 있는 것, 항상 누군가 더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가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팔루스예요. 그러니까 욕망의 대상이 선명해지기는 했지만 그 욕망의 대상은 거세당한 주체들에게 설정된 대상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는 없는 것으로 설정이 된다는 것이죠. 여기에는 없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명한 것, 그게 바로 팔루스예요. 그래서 팔루스의 의미화가 일어나면 인간의 욕망이 보편화되었다라고 부를 수가 있는데, 그 의미는 그 의미화의 의미는 바로 거세라는 거예요. 나는 걸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자, 그게 팔루스의 의미화라는 개념이고, 이 팔루스의 의미화가 본격적으로 기능하기 시작하는 것을 La fonction phallique이라고 불러요. 팔루스의 기능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팔루스가 기능함으로써 우리의 욕망을 계속 추동시킨다는 거예요. 우리의 욕망이 계속해서 지금 여기에 없는 저 너머의 것을 욕망하도록 만들고 우리를 움직이게 만든다는 것이죠. 우리를 계속 기표의 연쇄 속에서 환유적 작용 속에서 욕망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팔루스의 기능이라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우리가 욕망하는 과정 속에서 생산하게 되는 의미들은 한결같이 일방향성을 갖는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일방향성의 지향점은 바로 팔루스가 있는 것인 거죠. 자, 그래서 일종의 팔루스의 제국이 형성된다는 거예요. 팔루스의 제국이 형성되고 그로부터 흘러나오는 모든 의미들은 팔루스적인 의미의 특성을 갖고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을 해서 서로 의미를 교환하고 소통하게 되면 서로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그 의미들은 그렇게 팔루스의 의미화 작용성에서 등장하는 의미들은 어떤 의미에서는, 어떤 차원에서는 죽은 의미들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죽은 의미들, 빗금친 S의 의미들이니까. 죽은 의미들, 다시 말해서 시니피에의 그 S가 빗금쳐져 있다는 것.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일관된 의미들이 생산되는 장소에서는 진정으로 진리라고 말할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타당한 것은 있을 수 있겠지만 진리, 라강이 말하는 그 진리의 기능 안으로 들어오는 그런 대상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의미화의 안정된 흐름을 비켜가는 순간들도 있다는 거죠. 지금까지 우리가 주로 탐사해왔던 바로 그것, 간극으로서의 비켜감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간극으로서의 비켜감, 즉 팔루스의 의미화 기능이 정지되도록 만드는 것. 자, 그러한 사건들을 정신분석은 아주 중요하게 생각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아주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은 거의 물신화한다는 뜻이에요. 그 중요한 사건들을 정신분석 혹은 우리 일상의 용어는 말실수라고 부르죠. 랍시스라고 부르죠. 프랑스어로 말실수 또는 실착, 악트멍케라고 불러요. 실패한 행동인 거죠. 실패한 행위, 실착 또는 꿈 또는 인위적인 상황에서 만들어진 것이기는 하지만 자유현상, 그와 같은 것들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팔루스의 의미화 작용 속에서 비켜가는 사건들이라는 거예요. 자, 그와 같은 간극의 사건들이 바로 팔루스의 기능을 흔드는 사건들이라는 것이죠. 말실수, 실착, 꿈, 자유현상 이런 것들. 그리고 지난주에 충분히 설명드렸고 그 지난 수업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의 아방가르드 예술도 바로 그와 같은 사건들을 주목하고 그 사건들로부터 팔루스로부터 비켜가는 어떤 이미지들 혹은 비팔루스적인 우상들을 출현시키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는 작품들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계속 하이데거 강의가 이렇게 교차해서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하이데거의 강의에 존재와 시간에 나오는 용어들을 가끔 섞어서 쓰게 되는데 이런 표현이 가능한 거죠. 하이데거 용어를 사용하자면 현사실이 균열을 일으키는 순간들이 바로 말실수나 실착이나 꿈이나 자유현상 혹은 현대 미술의 사건들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현사실, 팍툼이라고 하죠. 이 팍툼이 균열을 일으키는 순간들이 존재한다는 것. 그러한 순간들을 예술에서 혹은 정신분석의 자유현상에서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현대 미술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만 더 덧붙여보자면 이렇습니다. 자, 앞선 설명에서 제가 언급한 그 팔루스라는 것은 결국 아주 쉬운 표현으로 하자면 고정관념인데 관념들을 고정시키는 권력이니까 이 고정관념, 기표들을 고정시키고 줄 세우고 의미들을 일정한 방향으로만 생산할 수 있도록 만드는 이 권력, 즉 이것을 타자라고 부르죠. 이것을 타자, 대타자라고 부를 수도 있어요. 이 타자가 만들어낸 아름다움에 대한 틀을 거부하려는 경향이 바로 그것이 바로 현대 미술 혹은 어떤 종류의 영화 예술 혹은 어떤 종류의 문학 속에 등장하는 그러한 실천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타자의 아름다움으로부터 어떻게 벗어날 것인가를 골몰하는 예술 작품들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타자의 아름다움으로부터 어떻게 벗어날 것인가.
타자가 우리에게 강제하는 아름다움의 기준으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자유로울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탐사가 바로 현대미학이라는 거예요. 물론 이 타자가 만들어낸 아름다움 때문에 우리가 상당한 기쁨과 쾌락을 얻게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가 아름다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아름다운 예술 작품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고 아름다운 것을 찬미하고, 자, 이런 모든 행동들은 우리가 아름다움이 무엇인지를 배웠기 때문에 할 수 있는 행동들인 거예요. 아름다움이 무엇인지 우리가 아주 어린 시절부터 습득하고 있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을 보면 아름답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름다움으로부터 많은 쾌락을 얻게 되는 것이기도 하고, 아름다운 예술작품, 아름다운 풍경, 아름다운 사람의 얼굴, 아름다움이 무엇인지에 대한 다양한 그러한 변주되는 의미의 세계 속에서 살아가면서 그로부터 많은 쾌락을 얻게 되는 것이 사실이지만, 자, 그것이 그리고 또한 우리의 문화를 살찌게 만들고 우리가 그 문화 속에서 다양한 위안을 얻게 되는 것도 사실이지만, 자, 그러나 그러한 아름다움에 관련된 쾌락은 학습된 것이다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학습된 것이다. 여러분, 아주 어린 시절에는 어린아이들이 무엇을 보고 아름답다고 생각하나요? 자신의 어머니를 보고 아름답다고 생각하죠. 어머니의 얼굴이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해요. 그 어머니가 어떤 사람이건, 그 어머니가 뭐 아름다운 여인이건, 아니면 전혀 일반적인 기준에서 보았을 때는 아름답다고 할 수 없는 어머니이건, 혹은 그 어머니가 마음씨가 아주 착한 어머니이건, 그래서 마음이 아름답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어머니이건, 혹은 전혀 그렇지 않고 학대하는 어머니이건, 어린아이들은 자신의 어머니를 아름답게 생각해요. 자, 아주 어렸을 때는 그렇다라는 거죠. 아주 어렸을 때는 개인적인, 개별적인 아름다움의 기능이 작동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아이가 학습을 하게 되고 아름다움이 무엇인지에 대한 습득을 하게 되면 점점 더 보편적인 아름다움에 접근하려고 하고, 그것을 기준으로 아름다움이 무엇인지를 판단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더 이상 뭐 우리 어머니는 아름답지 않구나, 그렇게 뭐 좋은 사람이긴 한데 그렇게 예쁘지 않구나, 혹은 나를 학대했었구나, 혹은 나를 사랑했었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부분은 아름답지 못한 부분들이 있구나라고 구별하게 되죠. 즉 보편적인 기준 안으로 들어가서 아름다움이 내 안에서 반복하는 것을 허용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게 타자의 아름다움이 내 안에서 반복된다라는 표현으로 설명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대미술은, 혹은 어떤 영화는, 혹은 어떤 문학은 그러한 아름다움이 타자의 아름다움이라고 규정하고, 그 타자의 아름다움이 우리 안에서 반복되는 것에 저항해요. 더 광범위하게 얘기를 하자면, 제가 자주 표현하는 방식대로 이야기를 하자면, 타자가 내 안에서 반복되는 것에 저항하기 위한 어떤 반복을 실천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타자가 내 안에서 반복되는 것, 타자의 흔적이 내 안에서 반복되는 것. 우리는 타자의 산물인 것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타자의 산물입니다. 우리 모두는 타자의 언어가 만들어낸 생산품이에요. 우리 모두는 일종의 프로그래밍된 로봇들인 것이죠. 극단적으로 표현하자면. 굉장히 부정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뭐 부정적이지 않는 방식으로도 표현할 수가 있으니까. 왜냐하면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타자의 반복이 아니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서로 소통할 수도 없겠죠. 우리가 타자라는 거대한 언어에 의해서 비슷비슷하게 만들어진 존재들이 아니라면, 그렇다면 우리는 개별적인 고독의 영역 속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개별적인 고독의 영역 속에서 우리는 타자와 소통할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과 이야기할 수가 없게 돼요. 즉 조현병적인 고독, 정신병적인 고독 속에 머물러 있는 그런 사태 속에 빠져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타자가 우리 안에서 반복된다는 게 그렇게 나쁜 건 아니지만, 그게 바로 우리의 문명을 가능하게 해줬고, 그게 바로 우리의 국가의 공동체를 건설하게 만들어 주었고, 그 타자의 반복이 우리에게 상당히 많은 안정을 가져다 준 것은 사실이지만, 안전한 타자의 영토에서 공유되는 언어를 사용함으로써 소통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타자는 우리 자신은 아니에요. 그 타자는 항상 타자의 한 군데에 어떤 권력이 고이도록 만드는 현상을 발생시킨다는 거죠. 항상 더 많은 권력을 가진 집단이 형성되고, 그 더 많은 권력을 가진 집단이 그 타자의 언어를 전유하려고 하게 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이 더 많은 이득을 얻는 방식으로 소수자들, 그리고 타자의 언어에 접근할 수 없었던 사람들을 배제하는, 즉 자신들과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공격적인 반응을 보이는 그러한 사태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현상들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타자의 언어가 우리를 만들어냈고 우리의 공동체를 지켜주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타자에 대해서, 이 타자의 언어에 대해서 가장 윤리적인 태도는 무엇인가 하면 그것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것이 내 안에서 온전히 반복되는 것을 거부하는 것이죠. 한 번만 거부해서는 되지 않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타자는 반복되니까. 타자의 반복에 저항할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은 저항을 반복하는 것이니까, 타자의 반복이 내 안에서 반복되는 것에 저항하는 반복으로서의 어떤 실천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 실천들을 우리는 예술 작품 속에서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아침에 제가 페이스북에 페이지를 운영 중인데, 거기에 여러분 다 아시는 영화 감독 장릭 고다르라고 하는 영화 감독 다 아시죠? 프랑스의 누베바그 영화 운동을 주도했고, 그 이후로도 지금까지 영화를 만들고 있는, 지금 거의 90살이 다 된, 90이 넘었을 거야 아마, 영화 감독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미치광이 피에로 뭐 이런 영화를 만들었던, 그러니까 70년대, 60년대부터 영화를 만들었고 지금도 영화를 만들고 있던 영화 감독이 있는데, 그 영화 감독의 필모그래피를, 영화 작품 목록을 제가 페이지에 올렸어요. 위키페디아에서 스크린샷을 해서 한 것을 페이스북에 올렸죠. 왜냐하면 저에게 그것만으로도 저는 하나의 예술 작품처럼 보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물론 그 사람이 영화도 제가 좋아하는 영화이기는 하지만, 그 사람이 만들었던 모든 영화들의 그 일람표가 굉장히 긴데, 그 긴 반복의 여정이, 그 길고 기나긴 영화를 만들었고 또 만들었고 또 만들었고 또 만들었던 그 반복의 여정이 저에게는 일종의 예술 작품처럼 보였기 때문에, 그것을 페이스북에 사진으로 오늘 아침에 올렸었는데, 자, 그게 바로 저에게는 타자의 반복에 저항하는 반복처럼 보이는 실천이라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반복하는 것, 타자가 내 안에서 반복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무언가 나만의 것을 반복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멈추지 않는 것, 그리고 죽는 순간까지 그것을 하는 것이 저에게는 진정한, 뭐랄까요, 윤리적인 예술가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고다르만 그런 건 아니죠. 홍상수, 또 제가 좋아하는 영화 감독 중에 또 홍상수가 있잖아요. 홍상수도 그렇죠. 홍상수도 결국 시스템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그 외부에서 영화를 만드는 것을 반복해요. 그런 의미에서 홍상수는 가장 윤리적인 감독 중에 하나인 것이죠, 저에게는. 헐리우드의 시스템이, 혹은 충무로의 시스템이 반복되는 것을 저항하기 위해서 영화를 반복해서 만드는 것, 그 외부에서 영화를 만드는 것, 그리고 그 만드는 것을 멈추지 않는 것, 반복에 저항하는 반복으로서의 영화들인 것이죠. 자, 그 안에서 이들이 특히 홍상수와 고다르가 어떤 부분을 활용하는지를 주목해 본다면, 또한 그 반복이 무엇을 반복하는 것이었는지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자, 고다르의 영화에서도 마찬가지고 홍상수의 영화에서도 마찬가지고, 팔로스의 기능이 강화되는 이미지들이 분명히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홍상수의 영화 어떤가요, 여러분? 농담, 말실수, 꿈, 자유현상과 같은 대화들, 자, 그런 것들이 연속이 되죠. 그야말로 락카니안 정신분석이 전형처럼 내세울 수 있는 이미지들이 홍상수의 영화 속에서 반복되고 있는 것이죠. 홍상수 영화는 웃기잖아요. 거의 다 농담의 반복인 거죠. 그러니까 그야말로 농담의 반복이에요. 그러니까 진지함이 하나도 없어요. 진지함이 전혀 없어요. 그 진지함이라는 것은 결국 팔루스의 세계에서 만들어내는 의미의 무게들인데,
똑같은 의미의 무게들도 홍상수 영화 속에 등장하는 배우들이 발음을 하면 가벼워지고 우스꽝스러워지고 덜 떨어져 보이고 찌질해 보이죠. 자, 이게 바로 홍상수라는 사람이, 홍상수라는 한 예술가가 이 세계에 대해서 반응하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이 세계, 의미로 가득 찬 세계, 진지함으로 가득 찬 세계. 그런데 사실은 그건 가짜 진지함인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자신의 진지함이 아닌 것이잖아요. 그 모든 의미들의 진지함은 팔루스의 권력이 만들어낸 진지함인 것이잖아요. 고정관념의 권력이 무엇이 진지한지 우리에게 받아들이도록 강제한 것으로서의 진지함인 것이지 우리 자신의 진지함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농담과 같은 이미지들이 훨씬 더 진지한 무엇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홍상수 영화가 그래요. 혹은 고달의 영화도 마찬가지예요. 아주 가볍고 아주 불규칙하고 실수의 연속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영화를 제대로 배운 사람이라면 결코 하지 않는 이미지들과 사운드를 이용해서 영화를 만드는 거죠. 그렇게 다듬어지지 않은 이미지 혹은 다듬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신경을 쓴 어떤 이미지들과 사운드, 그런 것들이 마치 일종의 방송사고처럼 혹은 영화의 이미지 사고처럼 반복되는 것을 그대로 허용하는 영화들이 고달의 영화들이에요. 일종의 말실수의 반복으로서의 영화인 것이죠. 자, 그런 것과 비교하면 여러분들이 그런 영화들을 보시고 그런 영화들로부터 느껴지는 의미의 가벼움들을 여러분들이 주목해 보신다면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팔루스의 의미화 기능이 무엇인지를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거기에 덧붙여서 이런 말씀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예술에 대해서 논평을 하고 있으니까 예술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만 더 해보면, 그렇다면 좋은 영화란 무엇인가? 라고 저에게 누군가가 질문을 한다면 이렇게 대답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거는 뭐 저만의 의견은 아닌 거고 많은 영화 감독들이나 예술가들이 동의할 수 있는 명제이기도 하지만, 좋은 영화란 무언가 하면 영화는 영화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는 영화라는 거예요. 좋은 영화라는 것은. 그러니까 영화가 영화 자신에 대해서 생각한다는 건 무슨 뜻인가 하면 영화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생각한다는 것. 왜냐하면 보통은 우리가 영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하지 않고 영화에 접근하기 때문에, 우리가 영화에 대해서 영화가 무엇인지 질문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않을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무엇 덕택인가 하면 바로 이건 역시 하이데거의 표현이긴 한데 평균적 이해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영화에 대한 평균적 이해가 작동하고 있다는 것이죠. 즉 영화에 대한 고정관념이 작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영화가 무엇인지 우리 다 알고 있어요 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영화가 무엇인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화를 봅시다. 그러니까 영화를 만듭시다 라고 생각할 때 어떤 영화들은 마치 영화가 뭔지 모르는 것처럼 행동하면서 영화를 만들게 돼요. 영화가 뭔지 모르니까 영화에 대해서 질문하겠죠. 영화가 뭐지? 영화가 뭘까? 영화가 왜 이렇게 된 거지? 왜 영화가 헐리우드에서 만들어지는, 양산되는 그러한 이미지들의 연속이어야만 하는 것이지? 영화가 어째서 필름으로만 만들어야 하는 것이지? 왜 비디오로는 만들 수 없는 거지? 고다르가 비디오 시절이 있었어요. 비디오로 영화를 만들던 시절이 있었어요. 혹은 디지털 카메라로 영화를 만들던 시절도 있었고, 고다르는 그런 영화가 무엇이어야만 한다라는 것에 한 번도 동의한 적이 없는 감독이었던 거죠. 자, 그게 바로 영화에 대한 평균적인 이해로부터 벗어나려는 경향 속의 작품들이라는 것인데, 그게 바로 좋은 영화라는 거예요. 영화 자체에 대한 영화인 것. 영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하는 영화가 좋은 영화라는 것이죠. 왜 좋은 영화냐 하면 그러한 영화들이 윤리적인 영화이기 때문에. 왜 윤리적인가 하면 우리가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질문하지 않는 것은 비윤리적인 행동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윤리적인 행동이란 질문하는 행동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질문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화에 대한 경우와 마찬가지인 것처럼 내가 누구인지를 질문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어떻게 알고 있는가 하면 이미 배운 대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여러분 모두 여러분이 누구인지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알고 계시나요?
타자가 알려준 지식에 근거해서 자신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타자가 알려준 지식에 근거해서 알고 있는 나 자신이란 어떤 나 자신인가요? 타자가 만들어낸, 고정관념이 만들어낸 이미지로서의 나 자신인 것이니까 그 이미지를 믿는 것은 우상을 믿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리고 우상을 믿는 것은 어떤가요? 비윤리적인 거예요. 나 자신에 대해서 윤리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유일하게 윤리적인 태도란 내가 누구인지를 질문하는 태도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영화 속에서도, 영화를 실천하는 과정 속에서도 영화가 영화 자신이 누구인지를 질문하는 과정을 포함하지 않는다면 그건 윤리적인 영화라고 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좋은 영화는 자신이 속한 장르를 되돌아보고 해체하는 방식으로 원점으로 회귀하려는 투쟁 속에 있는 영화가 좋은 영화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 지난주에 혁명에 대해서 이야기했었잖아요. 혁명이란 무엇인가? 혁명이란 라강이 생각하기에 혁명은 원점으로 돌아가는 행동, 그러한 실천, 그러한 투쟁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니까 좋은 영화는 그렇게 혁명 속에 있는 영화인 것이고, 혁명 속에 있는 영화는 그렇게 원점으로 되돌아가려는 영화인 것이고, 그 원점에는 무엇이 있는가 하면 바로 공백이 있다라는 거예요. 원래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즉 공백이 있었는데 그 공백이 무엇이다라고 누군가가 명명함으로써 그러한 장르가 생겨나고 그러한 영화의 어떤 분파들이 생겨난 것이라면, 혹은 우리 자신의 이미지들이 생겨난 것이라면,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혹은 영화에 대해서 취할 수 있는 가장 윤리적인 실천과 태도는 바로 그 생겨난 이미지들의 너머에 존재하는 공백으로 회귀하려는 운동이라는 것, 그러한 태도와 실천이라는 것이죠. 사유의 영점으로 돌아가려는 것, 사유의 영도로 돌아가려는 행동, 의미의 영도로 돌아가려는 행동, 그리고 거기서부터 매번 다시 시작하려는 행동, 그와 같은 공백으로 회귀하는 운동을 반복하는 것을 타자가 내 안에서 반복되는 것에 대한 저항으로서의 반복이라고 부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작품들을, 그러한 영화 혹은 그러한 문화, 그러한 혹은 삶의 태도를 자신의 존재를 응시하는 작품들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화의 존재에 접근하려는 그러한 실천으로서의 작품들 혹은 삶의 태도들인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하는 과정 속에서, 혹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내 안에서 팔루스가 작동하고 있는지를 비판적으로 살펴야 한다는 거죠. 어떻게 우리 안에서 타자의 언어의 권력이 작동하고 있는지를 살피지 않는다면 우리는 공백에 도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혁명적인 절차를 완수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영화의 존재에 관해서 혹은 영화의 영점으로 도달하기 위해서는 영화의 내부에서 어떤 팔루스가 작동하고 있는지, 어떤 타자의 권력이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비판적인 응시가 요청된다라는 거예요. 현재로서는 일종의 상업 영화들에 대한 비판이 그럴 수 있겠죠. 어떻게 영화가 자본의 지배를 받고 있는지, 혹은 대중들의 취향이 어떻게 상품 논리의 지배를 받고 있는지에 대한 비판적인 고려 없이는 좋은 영화를 만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형식적인 해체들이 일어나야 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형식적인 해체들이 실행되는 영화들이, 소위 말하는 우리가 실험 영화라고 불리워지는 그러한 영화들이 출연한다는 거죠. 물론 실험 영화들이 타자의 권력을 반복하고 있지 않은가라고 본다면 또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실험 영화도 사실은 이것이 실험 영화다라고 말해지는 고정관념 안에 들어가서 그 이미지를 반복하는 고리타분한 작품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소위 나는 실험 영화를 찍습니다 라고 말하는
어떤 예를 들면 젊은 어떤 아티스트일지라도 전혀 실험적이지 않은 작품을 하면서 그런 착각 속에 빠져들 수가 있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실험 영화다라고 만들어지는 전형들을 그냥 자기 안에서 반복하는, 전혀 창의적이지도 않고 전혀 자기 자신에 대한 이야기인 것도 아닌 방식으로 무언가를 만들어내고 양산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콧대만 높아서 나는 실험 영화를 만들고 있는 아티스트다. 그래서 그렇지 않은 작품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비판적으로 노골적인 비난을 하는 그러한 행동을 할 수도 있다. 치기 어린 행동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우리 수업 초반부부터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렸던 그 알모도바르라는 영화 감독은 형식적으로 보자면 그렇게 해체주의적인 작품을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문하는 영화를 만들고 있죠. 그러니까 팔로스 자체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죠. 어떤 팔로스인가 하면 우리의 삶을 추동하는,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팔로스에 대한 질문들을 던지고는 있어요. 일종의 고독이나 고통, 그와 같은 테마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인간 존재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것과 그로부터 빠져나가는 길들에 대한 탐사를 시도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니까, 넓은 의미에서 보자면 알모도바르의 영화와 같은 것들도, 그러한 작품도 어떤 형식적인 그런 해체와 어떤 그런 것들을 수행하고 있지는 않지만 팔로스의 중력장애, 팔로스,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거시적인 팔로스의 중력장애에 저항하는 그러한 작품들을 만들고 있다라고 볼 수는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의미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모도바르의 영화는 작품 자체에 대해서, 작품에 대해서 혹은 작품의 존재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고 있는데, 알모도바르의 영화가 작품으로 대상화하고 있는 것은 영화이기보다는 인간의 삶이라고 보여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작품으로서의 인간의 삶인 것이죠. 어떤 인간의 삶은 비극이고 어떤 인간의 삶은 희극이고 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 인간의 삶이라는 일종의 하나의 작품인 그것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알모도바르 영화 속에 나오는 그 알모도바르 특유의 그 아름다운 영상미는 뭐랄까요? 그 색감과 그 어떤 장면 전환들, 그 어떤 그 몽타주에 관련된 다양한 테크닉들은 일종의 아름다움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데, 그와 같은 아름다움이 영화 속에서 발휘하는 효과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이런 효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아름다움이 의미의 전개를 느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의미의 전개를 잠시 멈추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아름다움 앞에서는 우리가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거나 속해 있거나 지배를 받고 있었던 고정관념의 판단을 정지하려는 경향을 보인다는 거죠. 어떤 아름다운 이미지 앞에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고 우리가 소유되어 있는,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팔로스의 권력이 잠시 멈추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자, 저는 개인적으로 알모도바라의 영화 속에서 그와 같은 느낌을 받게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알모도바라의 영화가 보여주는 그 아름다운 어떤 풍경들과 그 이미지들이 우리가 알모도바라의 작품 속에서 등장하는 다양한 서사의 전개에 대해서 판단을 내리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러한 기능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는 생각인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름다운 풍경 앞에서 잠시 우리는 뭐랄까요? 의미의 전개가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듯한, 그러니까 말문이 막히는 듯한, 자,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되는데, 어떤 종류의 예술 작품들은 그러한 기능, 아름다움을 통해서 그러한 기능들을 수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팔로스의 기능이 정지한 상태에서 의미의 공백을 발생시키고 그 의미의 공백과 이미지가 함께 가도록 만드는 방식으로 알모도바르 개인의 어떤 아주 개인적인 의미가 새롭게 생성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자, 알모도바 영화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면서, 말씀드리면서 제가 예술 작품으로서의 인간의 삶이라는 그러한 개념들을 제시해 드렸잖아요. 자, 예술 작품으로서의 인간의 삶이라는 이 개념은
제가 예전에도 다른 책에서 혹은 다른 강의에서 혹은 이번 강의에서도 초반부에 지나가는 방식으로 언급을 했었던 내용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은 일종의 예술 작품과 같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고 뭐 우리의 삶이 어마어마하게 대단하고 뭐 아름답다라는 의미에서 우리의 삶은 예술 작품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만들어졌다는 의미에서 작품과 같다라는 것이죠. 만들어진 것. 우리의 삶은, 한 인간의 삶은, 여러분들의 삶은 일종의 예술 작품과 같은데, 우선 먼저 그것을 만든 것은 누구인가 하면 타자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타자가 만든 예술 작품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신분석이 시작이 되면 임상의 절차 속에서 첫 번째 단계에서 분석가가 주목하는 것은 그 작품의 구조예요. 내 앞에 있는 이 내담자라는 삶의, 이 내담자의 삶의, 이 사람의 삶의 작가는 누구인가? 이 사람의 삶이라는 예술 작품은 비극인가? 희극인가? 뭐 액션 영화인가? 아니면 뭐 다큐멘터리 형식인가? 그 예술 작품의, 한 인간의 삶으로서의 예술 작품의 구조가 어떤지에 관심을 갖고 그 안에서 작동하는 다양한 기제들을 살펴보는 것을 정신분석의 첫 번째 절차들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게 첫 번째 절차라면 그걸 그대로 관찰하고 끝내는 것은 정신분석이 아닌 거죠. 정신분석은 그 타자가 만들어낸, 타자가 생산해낸 예술 작품을 그 자신에게 돌려주는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내담자 자신에게 본인이 예술 작품의 작가의 위치에 설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을 정신분석의 절차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니까, 자, 그런 의미에서 정신분석은 타자의 작품으로서의 예술 작품을, 타자의 작품으로서의 내담자의 삶을 본인의 작품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표현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의 작품을 타자의 작품이라고 본다면, 혹은 우리의 삶을 예술 작품이라고 보고 그것이 타자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가정한다면, 이 오늘 수업의 초반부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타자에 의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것은 보편성을 가지고 있는 예술 작품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보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발생하는 쾌락은 우리가 공유할 수 있는 쾌락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자신에 대해서, 내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남들과 이야기를 하면 남들 역시 그것을 이해할 수 있다라고 본다면 그것은 보편적 부분을 가지고 있는, 보편성을 가지고 있는 예술 작품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즉, 그 안에서 팔루스의 의미화가 작동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곳에서 흘러나오는 쾌락은 보편적으로 공유 가능한 쾌락이기 때문에 소통 가능한 쾌락이고 우리가 나누어 가질 수 있는 쾌락이라는 것이니까, 그 쾌락은 어떤 의미에서는 따뜻한 쾌락이고, 그 쾌락은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타인과 함께 세상을 살아갈 때 필요한 쾌락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어떤 영화를 보건 혹은 나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건, 그것이 영화로서의 예술 작품이건 내 자신의 삶으로서의 예술 작품이건, 그 예술 작품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하고 그로부터 생산될 수 있는 쾌락을 서로 공유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라는 것이죠. 자, 그것을 저는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유한성의 표면을 타고 흐르는 쾌락이라는 것. 유한성의 표면을 타고 흐르는 쾌락이라는 것. 자, 그게 팔루스적 쾌락이라는 거예요. 하나의 작품에서 그 작품의 피부를 타고 흐르는 쾌락을 유한성의 쾌락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왜 이것이 유한성인가 하면, 여러분, 왜 유한성의 쾌락인가 하면 한계가 명백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한계를 넘어서지 못하도록 억압당해 있기 때문에 유한성의 쾌락이라는 것이죠. 그걸 넘어서고자 할 때에는 우리는 제재당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누군가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영화 감독이 이것은 타자에 의해서 만들어진 작품이고 타자에 의해서 규정된 영화에 대한 이론이고
타자에 의해서 만들어진 문학에 대한 한계인 것이니까 나는 그걸 넘어서겠어. 나는 타자가 내 작품 속에서 반복되는 것을 멈추도록 하겠어. 라고 결정하고 그것을 해체하는 순간 이 영화 감독은, 이 소설가는, 혹은 이 주체는 균열에 접근하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해체한다라는 것은 기존에 존재하는 구조의 균열점을 찾아내고 그것을 벌린다라는 뜻이니까 공백에 접근하는 것이고, 그 공백으로부터 유출되는 어떤 종류의 주입상스를 탐닉하는 행동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즉 팔루스적인 세계의 표면에 구멍을 뚫는 사태가 만들어내는 주입상스를 탐닉하는 행동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말실수나 농담이나 재담이죠. 재담이나 혹은 꿈이나 우리가 미끈하고 완벽하다고 믿고 있는 의미의 표면, 팔루스에 의해서 관리되고 있는 의미의 표면에 등장하는 공백, 균열, 점에 주목하고 그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을 탐닉하는 그러한 절차들이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것인데, 그러한 행동을 하게 될 때에 등장하는 작품을, 그러한 작품을 실험문학, 실험영화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작품을 실험적인 주체의 삶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실험문학이 혹은 그러한 주체가 소유하게 되는 쾌락은 조금 전에 팔루스가 우리에게 주는 쾌락과 대비되는 것으로서, 대립되는 것으로서 고독의 쾌락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팔루스가 주는 쾌락은 공동체의 쾌락이죠. 우리가 공유 가능하다라는 의미에서 나누어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건 고독하지 않아요. 그 쾌락은 모두 함께 즐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어떤 균열점으로부터 혹은 해체의 과정 속에서 접근하고 그로부터 흘러나오는 주입상스의 쾌락을 맛보게 된다면 그 쾌락을 맛보는 순간은 고독의 순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고독의 쾌락을 정신분석의 분석가는 내담자의 그 고독의 쾌락을 옆에서 지켜봐 준다는 거예요. 공유할 수는 없지만. 제가 이해의 문제와 관련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분석가는 내담자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담자의 고독은 개별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걸 이해한다라고 말하는 순간 거짓말이 된다는 것이죠. 내담자의 고독을 분석가가 이해할 수 없어요. 만약에 그걸 이해할 수 있었다면 그것은 고독이 아니라 팔루스의 의미화인 것이니까 그거는 정신분석이 목표라는 장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정신분석이 목표라는 과정 속에서 목표라는 지향점을 통해서 내담자가 무언가를 느끼고 있다면 그 느낌은 분석가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건 절대적 차이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고 개별성 속에 속하는 것이어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분석가가 해줄 수 있는 일은 내담자의 고독을 지켜주는 것이지 내담자의 고독을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당신이 얼마나 고독한지 이해할 수 있어요 라고 말하는 건 락카니안 정신분석에서 발언할 수 있는 문장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영화를 말하는 것이건 아니면 문학 작품을 말하는 것이건 혹은 미술 작품을 말하는 것이건 아니면 우리의 삶을 말하는 것이든 하나의 예술 작품에서 만약에 이미 반복되고 있었던 것이 타자의 흔적이라면 모든 작품 속에서는 타자의 흔적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작품이 등장할 수 있었던 것이니까 모든 작품 속에서 반복되는 것이 타자의 흔적이라면 그렇게 반복되는 표면에 출현하는 의미의 공백은 혹은 그 의미의 공백을 마주하려는 태도는 작품 자체가 스스로의 존재에 관해서 취하는 가장 진실한 태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의 공백과 마주하려는 태도는 우리가 우리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취할 수 있는 가장 진실한 태도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존재에 관해서 아주 쉽게 더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가 우리 존재에 대해서 혹은 영화 감독이 영화에 대해서 혹은 문학가가 소설가가 시인이 소설이나 시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가장 진실한 문장은 이런 문장이라는 거예요. 나는 내가 누구인지 모르겠어 라고 말하는 것, 주체로서는. 혹은 나는 영화가 뭔지 모르겠어 라고 말하는 영화 감독, 혹은 나는 소설이 뭔지 모르겠어 라고 말하는 소설가, 혹은 나는 시가 뭔지 도무지 모르겠다 라고 말하는 순간에 시인은 시에 대해서, 소설에 대해서, 영화에 대해서, 혹은 나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가장 진실한 순간에 있는 주체라는 것이죠. 질문을 던지는 순간 우리는 가장 진실하다라는 거예요. 즉 공백과 마주하는 순간, 균열에 주목하는 순간의 주체는 가장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진실한 주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고 알겠어. 나는 내가 누구인지 알아요. 영화에 대해서 나는 영화가 뭔지 알고 있어. 소설에 대해서 나는 소설이 무엇인지 알고 있어. 시가 뭔지 알 것 같아. 예술작품, 회화, 현대미술 나 뭔지 알 것 같아 라고 말하는 순간, 그 순간 알고 있는 것은 그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순간 알고 있는 것은 대타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모르겠다라는 말처럼 아름다운 말이 없다라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난 인생이 뭔지 모르겠어요 라는 말은 굉장히 진실한 말이라는 거죠. 물론 이건 좀 여담이긴 하고 비켜가는 말인 것 같긴 하지만, 그래서 분석가는 모르겠다라고 말하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뭔가요? 그러니까 내담자가 이것저것 다 물어보잖아요. 내가 왜 이래요? 내가 여기 아픈데 왜 아프죠? 내가 왜 이렇게 불안하죠? 그럴 때 보통 심리치료자는 일일이 다 안다고 대답하려고 해요. 자기가 다 아는 것처럼 굴려고 한다는 거예요. 아, 그건 이래서 그래요. 아, 그건 무의식이 뭐 이쪽을 저쪽을. 아, 그런 꿈. 그 꿈이 의미하는 바는 이거네요. 아, 아버지를 사랑하고 계셨네요. 아, 어머니를 욕망하고 계셨네요. 뭐 이런 것들. 이런 표현들. 자, 이렇게 안다고 가정된 주체처럼 행동하는 것은 진실한 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모른다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모른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발언이니까. 우리 앞에, 당신과 내 앞에 우리가 모르는 것이 등장했다는 것은 아주 의미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모르는 무언가가 등장했을 때, 그리고 그것에 주목하고 함께 그것을 바라보려고 하는 태도는 분석가가 취하는 아주 뛰어난 행동이라는 것이죠.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자면 이래요. 내담자가 배가 아파요. 배가 아픈데 아무리 봐도 이건 생체적인 원인을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병원에만 가면 배가 안 아파요. 검사만 받으면 며칠간 또 배가 안 아파요. 약을 먹기도 전에. 그러다가 다시 병원에 간 날로부터 며칠이 지나면 또 배가 아프기 시작하고. 자, 이럴 때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아, 그건 뭐 스트레스성이다. 통증이다. 뭐 히스테리성 통증이다. 히스테리적 증상이다. 라고 말해줄 수는 있지만, 그렇게 말하는 대신에 분석가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모르겠다. 원인을 모르겠고 그건 내가 알아내야 할 문제가 아니다. 나의 지식으로 그걸 알아내야 할 문제가 아니다. 어쨌든 모르겠는 증상이 우리 앞에 있다. 내담자, 당신이 지금 겪고 있는 그 통증은 일단 중요한 신호이긴 하지만, 그건 알겠는데, 그게 무언가를 말하고자 하는 건 알겠는데, 그런데 나는 모르겠다. 그러니까 당신이 주목해보라. 라고 분석가가 자신의 무지를 주는 거예요. 자신의 지식을 주는 것이 아니고, 진단을 내려주는 것이 아니고 나의 무지를 주는 것이죠. 나의 무지를 드러내놓고 그 증상을 눈앞에 대상화시키는 거예요. 공백으로서. 내가 무지하니까, 내 지식으로서는 그것을 포착할 수 없으니까, 혹은 포착할 수 있었다 해도 그걸 포기했으니까 나는 그걸 포착하려고 하지 않는다. 나는 나의 지식으로, 나의 경험으로 당신의 증상을 알려고 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그건 윤리적인 태도가 아니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걸 나는 바라보겠다. 당신과 함께. 그러니 당신이 그것을 대상화해라. 당신이 그것을 주목하고
당신이 그것과 함께 살고 당신이 그로부터 파생되고 있는 다양한 현상들의 해석을 스스로 진행해보라 라고 말하는 것은 분석가가 자신의 무지를 선물로 주는 거예요. 자, 그런 태도는 공백을 사랑하는 태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공백을 사랑하는 태도를 라깡이 세미나 7에서 17이 아니고 10년 전에 세미나 7에서 궁정풍사랑이라고 불렀죠. 제가 여러 차례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고 있잖아요. 궁정풍사랑이 정신분석, 라깡이안 정신분석에서는 아주 중요한 개념이라고. 궁정풍사랑이 무엇인가 하면 다시 한번 반복해서 설명해 드리지만 이런 거예요. 궁정풍사랑은 어떤 사랑의 유형이 아니고 여러분 중세 때 11세기부터 한 14세기경까지 15세기경까지 중세 유럽에서 유행했던 시가 형식을 말해요. 시가 형식. 그러니까 그 시절에 음유 시인들이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시를, 그러니까 일종의 우리나라와 같은 경우에는 뭐 판소리라고 하나요? 어떤 운율이 있는 방식으로 이야기를 들려주는 문학의 형태를 궁정풍사랑이라고 불러요. 그 안에서 표현되고 있는 이야기들의 서사의 특징을, 그 의미론적인 특징을 궁정풍사랑이라고 부르죠. 근데 그 궁정풍사랑의 내용들은 대동소이하다라는 거예요. 보통 기사가, 남자인 기사가 자신이 사랑하는 여인을 위해서 온갖 역경을 마다하지 않고 모험을 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그 여인을 구한다든지 아니면 여인이 요구하는 바를 들어주기 위해서 뭐 용과 싸우고 뭐 악당들을 물리치고 아주 어려운 그런 시험들을 겪어내는 그 과정들을 그 서사의 형식이 이야기를 통해서 들려주는 거죠. 자, 그런데 그 궁정풍사랑의 그 의미론적인 내용보다 더 중요한 것을 라깡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그 욕망의 형식이라고 불러요. 자, 그 궁정풍사랑에서 그 음유 시인들은 그 이야기의 주인공들이 사랑하는 욕망의 대상, 그 여인이잖아요, 대체로. 그 사랑하는 뭐 귀부인이기도 하고 공주이기도 하고 하는데 그 여인을 묘사하는 방식이 아주 특징적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어떻게 특징적인가 하면 그 여인의 의미론적인 특수성이 배제되는 상황에서 대상이 설정된다는 거예요. 더 쉽게 얘기하자면 그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몇 살인지, 어떻게 생겼는지, 어떻게 말하는지, 어떤 걸 좋아하는지 이런 것들이 배제된다는 거예요. 그냥 그런 여자예요. 어떤 욕망의 대상이 특성을 상실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판단을 상실한다는 거예요. 그 여성이 어떻게 생겼는지, 누구인지, 심지어는 때로는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모호해지는 그러한 문법적인 특성들이 그런 어떤 서사시의 형식 속에서 발견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등장했던 그 중세 프랑스어에서 그 여성을 부르는 표현하는 관사가 여성이어야 하는데 여성형이어야 하는데 남성형이 되기도 하는 것들을 라깡이 소개하죠. 그러니까 욕망의 대상이 의미를 상실한다는 거예요. 의미를 상실하지만 여전히 욕망의 대상으로 설정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욕망의 대상이 의미의 탈색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점점 더 비워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이름만 남고 그 이름에 귀속되어 있었던 다양한 특징들이 사라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게 궁정풍사랑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궁정풍사랑의 특징이 바로 정신분석의 사랑의 유형이라는 거예요. 달리 얘기하자면 정신분석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백을 사랑하는 태도라는 거죠. 공백을.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분석가가 내담자의 복통을 판단하지 않겠다라는 것은 나의 지식으로 그것을 의미로 채워넣지 않겠다라는 것은 그것을 공백으로 유지하겠다는 뜻이에요. 공백으로 유지하겠다라는 것은 그것을 궁정풍사랑의 형태로 사랑하겠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기포화하겠다라는 거예요. 라깡의 표현을 쓰자면 세미나 7에서 등장했던 그 바큐얼이라는 표현을 우리말로 옮기자면 기포처럼 만들겠다라는 거죠. 막은 있는데 아주 얇은 막이 있어서 그 막의 기능이라는 것은 내부의 공백을 아주 살짝 표지하는 그러한 기능 이상은 갖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기포가 물방울이 등장한다라는 거예요.
궁정풍 사랑은 그렇게 기포화하는 사랑이라는 것이죠. 자, 그럴 때에는 대상은 사라지고 욕망의 힘만 남게 되는 것이죠. 대상은 사라지고 욕망의 힘만 남게 되는 것이니까 대상에 사로잡히지 않고 그 욕망의 힘을 통해서 무언가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게 궁정풍 사랑이라면 이러한 궁정풍 사랑은 의미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비의미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항상 어떤 대상에는 의미가 달라붙어 있잖아요. 누군가가 어떤 여성을 대상화한다면 궁정풍 사랑이니까, 예를 들어서 뭐 오늘날 여성을 대상화한다면 이렇게 설명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 여자는 얼굴이 되게 예뻐. 자, 얼굴이 예쁘다라는 것도 판단이죠. 얼굴이 예쁘다, 판단인 거예요. 의미가 들어가는 것이죠. 그 판단은 누가 하나요? 내가 하는 게 아니죠. 우리 사회 고정관념이 하는 것이잖아요. 우리 사회 고정관념이 예쁜 여자에 대해서, 여성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이런 평가 기준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평가 기준에 의해서 의미가 생산되고 그 의미와 그 여성이라는 대상이 매칭이 되면, 자, 그 여성은 의미를 갖게 돼요. 아름다운 여성이라는 의미를 갖게 되죠. 혹은 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 여성은, 내가 그 여성을 사랑하는데 머리가 되게 좋아. 머리가 좋다라는 것은 어떻게 할 수 있나요? 그건 역시 우리 사회가 만들어 놓은 기준에 의해서 판단되는 방식으로 의미 부여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여자는 머리가 좋아. 그래서 나는 그 여자 되게 사랑해. 그 여자가 매력 있는 것 같아 라고 말한다라는 것도 의미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의미는 그 여자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고, 그 대상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고, 사회적 고정관념이 만들어내는 것이죠. 머리가 좋은 여자가 할 수 있는 행동들이 있는 거잖아요. 머리가 좋은 사람은 뭐 학벌이 좋다든지, 아니면 뭐 토플 점수가 높다든지, 아니면 뭐 IQ가 높다든지, 뭐 멘사 회원이라든지, 뭐 어쨌든 우리 사회 고정관념이 만들어 놓은 시스템에 의해서 판단된 결과로서 그 여자가, 그 여성이, 그 대상이 머리가 좋다라고 판단될 수 있는 것이잖아요. 자, 그러니까 머리가 좋다라는 것도 의미이고, 그 의미도 타자의 의미예요. 대타자의 의미예요. 혹은 그 여자는 되게 자상해. 그래서 난 그 여자를 사랑해 라고 말한다면, 이 자상함이라는 건 또 어디서 나온 것인가요? 그 여자로부터 나온 게 아니에요. 우리 사회에서 자상한 여자는 이래 라고 만들어 오는 기준들이 있어요. 암묵적인 기준 속에서 자상한 사람은 이렇게 행동해 라는 그 기준 속에 그 여성이 들어맞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수위가 어떤 정도로 자상한지가 들어맞았기 때문에 자상하다는 판단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니까, 자상하기 때문에 사랑한다 라고 말하는 것도 사실상 나는 어떤 의미에선 그 여자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우리 사회의 판단 기준이 설정해 놓은 의미를 사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의 세계를 통해서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떤 사랑이 진정한 사랑인가? 그냥 사랑하는 것. 그 대상에게 향하는 욕망이 타자가 나에게 흘려넣은 의미의 세계를 거치지 않고 도달하는 것. 자, 이걸 어떤 의미에서는 궁극적 사랑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잖아요. 그냥 사랑해. 그런데 그냥 사랑한다라는 건 무슨 뜻인가요? 공백을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이 공백을 사랑한다라는 것을 락강이 궁정풍 사랑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래서 락강은 공백을 사랑하는 절차가 정신분석 임상에서 아주 중요한 절차라고 부르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락강은, 혹은 프로이트 이후의 정신분석은 의미 없음의 사건이 무의식에 도달하는 왕도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진리의 효과를 산출하는 절차라고 부르는 거예요. 의미 없는 사건은 의미 없는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의미 없는 사건은 가짜 의미들을 우회해서 가짜 의미들을 비켜가서, 여기서 말하는 가짜 의미라는 것은 대타자가 만들어낸 의미인 것이죠. 이 세계의 의미들, 이 세상의 의미들을 비켜가는 유일한 방법은 무의미를 통해서라는 것. 그렇게 해서 이 세계를 지배하는 의미의 체계가 붕괴되고 새로운 의미가 생성될 수 있는 가능성에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은 바로 무의미라는 거예요. 공백이라는 것이죠. 균열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신분석은 말실수라든지 꿈이라든지 재담이라든지 농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중요한, 아주 중요한 장치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해요, 락강이. 프로이트가 표현한 대로 락강이 프로이트를 인용하면서, 농담이라는 것, 재담이라는 건 뭐냐?
여러분, 프로이트가 혹은 라깡이 재담이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의 기표가 원래 그것이 속해 있었던, 하나의 단어가 원래 그것이 속해 있었던 의미의, 팔루스적인 의미의 질서로부터 벗어나서 다른 방식으로 사용될 때 등장하는 쾌감을, 그것을 농담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농담이라고. 하나의 기표가 다른 방식으로 사용될 때, 원래 그것이 속해 있었던 연결점으로부터 빠져나와서 다른 방식으로 사용될 때 등장하는 쾌락을, 생산하는 행동을 재담이나 농담이라고 부르는 거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그 아재 개그가 바로 그런 경우예요. 아재 개그. 요즘에는 뭐 아재 개그라고 해서 그렇게 좋은 평가를 받고 있지는 못하지만, 원래 농담의 기능은 그렇게 하나의 단어가 원래 기능하던 방식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쓰였을 때 등장하는 유쾌함이나 우스꽝스러움을 표현하는 행동이었다라는 거고, 자, 그게 바로 프로이트가 말하는 머리도 없고 꼬리도 없는 단어라는 표현인 것이죠. 머리도 없고 꼬리도 없다. 르모성근이떼트라는 표현을 쓰는데, 머리도 없고 꼬리도 없다는 건 원래 그 기표, 하나의 단어가 원래 연결되어 있었던 연결점들을 상실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단어 하나가 뚝 떨어져 나와서 낯선 의미를 우리에게 생산해 주었을 때, 그 의미라기보다는 어떤 종류의 그 의미의 결여를 느끼게 해 주었을 때 쾌락을 느끼면 그게 바로 농담의 기능이라고 부르는 것인데, 그러한 기능이 정신분석에서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무의식을 드러낸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팔루스의 작용 속에서 우리는 의식의 세계를 살아가는데, 이 팔루스의 작용은 아주 일정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팔루스의 작용 속에 머무는 한 우리는 쾌락 원칙과 현실 원칙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고, 그렇게 방어적인 지배 속에서는 무의식에 접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무의식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그 쾌락 원칙과 현실 원칙이 지향하는, 흘러가는 방향으로서의 팔루스의 방향성이 정지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방향성이 정지되기 위해서는 그것이 작동하고 있는 연결점들이 느슨해지는 순간들을 찾아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느슨해지는 순간들이 바로 농담의 순간이고, 꿈의 순간이고, 말실수의 순간이고, 자유현상의 순간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팔루스의 표면이 붕괴되면 그 붕괴된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그 밑에 있는 걸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무의식의 구조라는 거예요. 자, 그게 바로 머리도 없고 꼬리도 없는 단어라는 개념이 의미하는 바이고, 정신분석이 궁극적으로, 분석가가 궁극적으로 내담자의 표현 속에서 그걸 찾아내려고 한다는 것. 자, 그리고 나서 라깡이 꿈이라는 개념으로 넘어갑니다. 꿈 역시 팔루스의 긴장이 어떤 팔루스적 의미화의 세계의 그 평평한 표면이 슬쩍 붕괴되는 지점이라고 볼 수가 있죠. 꿈속에서 우리는 보다 무의식에 접근한 사고의 유형을 보이는 것이니까, 꿈이 정신분석에서는 여전히 무의식에 이르는 왕도라고 간주되는 것이 사실인데, 그 꿈에 대해서 라깡이 아주 오래전에 세미나에서 했던 표현을 다시 가지고 와서, 황금송아지라는 표현이죠. 황금송아지라는 표현을 다시 가지고 와서 논평을 이어나가는데, 자, 그에 대한 설명을 제가 직접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먼저 이런 설명을 먼저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것은 결국 정리를 해보자면 이래요. 우리가 진리를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진리가 무엇인지를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진리는 무엇인가? 진리가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우리는 분명히 언어에 주목해야 되는 것은 사실이에요. 언어 없이 진리가 실체로서 혼자 떨어져 존재하지는 않아요. 라강 그런 실제론자가 아니에요. 언어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 언어의 어떤 기능이 우리를 진리에 이르지 못하도록 하는지에 대해서 먼저 주목해야 한다는 거예요. 언어가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바로 팔루스의 방향을 따라가면서 자폐적으로, 자기 폐쇄적으로 의미 생산에 몰두하는 그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언어는 자폐적이라는 거예요. 언어는 팔루스의 중력장 안에서만 작동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팔루스가 지시하는 방향으로만
의미를 생산하려는 경향을 보인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러한 의미 생산의 방향이 팔로스에게 이끌리는 그러한 의미 생산의 방향이 유지되는 한 거기서 발견되는 것은 언어가 만들어낸 의미이지 진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이 락강 정신 분석의 아주 고유한 특징이에요. 이 부분이. 언어가 중요하긴 한데 언어가 진리에 관여하진 않는다라는 것. 언어가 우리를 지배하는 것은 맞고 언어가 거의 전부인 것은 맞지만 언어를 통해서 진리를 지시할 수는 없다라는 것. 자, 이게 락강 정신 분석의 고유한 지점이기도 하고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어의 외부에 진리가 있는 건 아니다라는 이 역설적인 태도가 또한 락강 정신 분석의 중요한 지점이에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락강은 낭만주의자가 아니에요. 락강은 실제론자가 아니에요. 락강이 말하는 실제라는 개념은 그 실제론자들이 말하는 실체로서의 진리로서의 실제, 객체로서의 어떤 그런 사물 그 자체로서의 존재를 설정하는 그러한 실제론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언어는 자폐적이에요. 언어는 자폐적이라는 것은 언어는 자족적이라는 거예요. 언어는 대상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언어와 대상이 항상 연결되는 것처럼 가정하는 그러한 언어학의 태도는 락강에게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언어는 자족적으로 운동하면서 자족적으로 의미를 생산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언어는 자폐적인데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언어에 기대어서는 진리에 도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진리에 도달해야 하는가? 진리의 개념이 가능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면 바로 이 언어라는 것을 락강은 상징계라고 부르죠. 이 언어가, 이 상징계가 상상계적인 효과를 발휘해요. 상상계적인 효과를 발휘한다는 건 이미지를 생산한다는 것이죠. 그 이미지를 생산하는 방식으로 의미의 이미지를 생산하는 방식으로 작동할 때 자폐적인 그러한 영토에서 권력을 행사할 때 바로 이 상징과 상상의 환영적인 영토를 가로질러야만 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실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가로질러서 실제에 도달해야만 진리에 도달하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이 상징계와 상상계 외부에 실제가 있는 건 아니에요. 실제로서의 어떤 초월적인 세계가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락강은 상징계가 없으면 실제계도 없고 상상계가 없으면 또한 상징계도 없다라고 생각해요. 즉 상징, 상상, 실제계가 서로 상호의존적이라는 것이죠. 하나가 떨어져 나가면 다른 하나는 성립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른 두 개는 성립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걸 락강이 70년대 세미나에서 보로메우스의 매듭으로 설명을 하죠. 보로메우스의 매듭이라는 것은 세 개의 원환이 서로 고리처럼 연결되어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 연결의 특징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만 끊어줘도 다른 두 개가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단 하나만 끊어져도, 단 하나만 고리로부터 일탈해도 다른 두 개가 성립되지 않는 것. 그래서 이 세 개가 항상 상호적으로 공존해야만 세 개의 개념이 성립되는 것을 락강의 세계관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락강은 실제론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론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락강은 진리가 존재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계속 진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다면 이 진리에 도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락강이 생각하는 바는 이래요. 현실을 구성하고 있는 환상이 정지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실제에 도달한다는 거죠. 현실, 리얼리티를 구성하고 있는 환상이 정지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 그런 의미에서 락강은 현실 역시 꿈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현실을 꿈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현실을 꿈이라고 생각하는 바를 어떻게 설명하는지를 제가 락강의 인용문을 읽어드리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락강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게 어떤 세미나에서 등장했던 개념이냐 하면 이 황금송아지라는 개념이 거의 10년 전 세미나에서 등장했던 개념인데 1957년
1910년도 넘었죠. 1957년 11월 20일 세미나에서 진행했던 내용인데 거기서 황금 송아지에 대해서 이렇게 락강이 언급을 했었던 걸 지금 다시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어요.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Comme vous vous en souvenez, une petite histoire assez plate d'ailleurs, de réplique sur le veau d'or peut suffire à le réveiller. Ce veau qui dort debout. On voit alors qu'il est, si je puis dire, d'or dur. 자, 이걸 번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황금 송아지에 관한 대화들에 관하여 그에 대한 짧고 밋밋한 이야기 하나를 기억하실 겁니다. 여러분이 기억하시는 그대로 그것을 다시 일깨우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서서 잠자는 이 송아지 말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것이 단단한 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지금 마지막에 여러분 단단한 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라고 번역을 했는데 다시 한번 이 단단한 금이 프랑스어로 어떻게 읽히는지를 발음해 드릴게요. 노듀라는 거예요. 노듀. 오흐가 금입니다. 금. 골드인데 오흐가 금인데 거기에 접두사를 붙여서 드를 붙이는 거죠. 왜냐하면 셀 수 없는 명사이니까 노듀라고 발음을 했는데 자, 이게 재밌는 게 어떤 점인가 하면 락강의 세미나들은 락강이 말한 거지 락강이 쓴 텍스트가 아니에요. 이걸 쓴 사람은 누군가 하면 락강의 제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락강은 이런 강의를 할 때 원고를 작성하고 하질 않았어요. 그냥 생각을 하는 방식대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락강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제가 읽어드린 바대로 노듀라고 말했다면 자, 이건 음성 기표이죠. 음성 기표. 자, 그 음성 기표가 실제로 여러 가지 방식으로 달리 적힐 수가 있어요. 동음이어가 가능하다라는 것인데 자, 도듀는 단단한, 듀는 단단하다는 뜻이에요. 듀는 하드, 영어의 하드죠. 듀는 단단하다는 뜻이고 노흐는 금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노듀 그러면 단단한 금이라고 이해될 수도 있어요. 듣는 사람에 따라서는. 하지만 노듀는 또 깊게 잠들었다라는 뜻으로도 들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노이지만 여기서는 금이 아니고 때 뒤에 t 때가 프랑스에서는 마지막 자음이 발음이 안 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만약에 이걸 도라고 쓴다면 그 때까지 포함해서 쓴다면 잠자다라는 동사예요. 도는. 그리고 뒤는 단단한 금에서 쓰였던 그 뒤와 마찬가지 단어를 써서 단단하게 잠자다라고 직역해 볼 수 있는데 그런 표현은 그런 번역을 하지 않고 깊게 잠든다라고 번역을 하죠. 그래서 노듀는 단단한 금이 아니라 깊게 잠들다라는 뜻으로도 들릴 수 있어요. 이걸 표기하지 않는 이상 이렇게 그냥 노듀라고 말로 한 이상 그걸 듣는 사람은 이렇게 다른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음은 똑같이 나지만 달리 표기될 수 있다는 거예요. 단단한 금이 깊게 잠든 걸로도 들린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또 노듀를 조금만 더 붙여서 발음한 걸로 이해하면 노듀 그러면 오듀라는 오물이라는 뜻도 생겨날 수가 있어요. 오물로서 이해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도흐듀라는 이 발음 자체가 락강이 한 발음이 정확히 단단한 금인지 아니면 깊게 잠들었다는 뜻인지 아니면 오물이란 뜻인지 아니면 그 중에 두 개인지 아니면 셋 다인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동음이어로 받아들이자면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걸 락강이 발음하면서 우리에게 많은 생각할 거리를 주는 것이죠. 자, 어쨌든 이 문장이 주제로 삼고 있는 것은 뭐예요? 황금 송아지죠.
황금 송아지인데 황금 송아지를 프랑스어로 송아지를 보라고 해요. 보라고 하고 황금은 도흐니까 오흐니까 보도라고 하면 황금 송아지예요. 자, 보도흐는 황금 송아지인데 황금 송아지 하면 기독교 문명권에서는 무엇이 떠오르나요? 우상이 떠오르죠. 우상이 환기되죠. 그러니까 황금 송아지는 우상이에요, 여러분. 보도흐는 우상일 수 있어요. 그럼 이 보도흐라고 말한 다음에 그 뒤에 문장을 마치면서 노듀흐라고 말했다면 이 두 개의 기표를 연결해서 다양한 의미를 우리가 생산해 볼 수가 있겠죠. 자, 우선 먼저 이 보도흐에 대해서 황금 송아지에 대해서 락강이 뭐라고 설명을 했냐면 노드부라고 설명을 했어요. 노드부. 즉 서서 잠자는 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황금 송아지는 여러분 황금 송아지이니까 움직일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누워서 잠잘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서 있겠죠. 네 발을 딛고 서 있을 거야. 동물로서는 서 있다는 표현을 쓸 수 있으니까 네 발을 딛고 서서 황금 송아지는 깨어 있기도 하고 잠들기도 하겠죠. 그러니까 황금 송아지는 서서 잠들어요. 너 드부. 드부는 스탠드업이에요. 스탠드업. 드부 서 있다. 그러니까 너 드부라는 것은 서서 잠들다는 뜻이니까 황금 송아지는 서서 잠들어 있어요. 서서 잠들어 있는데 어떻게 잠드나요? 일단 먼저 이 보도흐는 황금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황금은 어떤가요? 딱딱하죠. 그래서 노듀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황금은 딱딱하니까. 하지만 서서 잠들었죠. 서서 잠들었는데 꼼짝도 안 하죠. 황금으로 만든 송아지가 움직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꼼짝도 안 하니까 이 보도흐는 깊게 잠든 것이죠. 노듀 한 거예요. 깊게 잠든 것이죠. 자, 그런데 거기에다가 락강이 혹은 우리가 한마디 더 덧붙일 수 있는 것은 이건 오물이라는 거예요. 도듀. 왜 그런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처음부터 하나하나 다시 짚어가면서 이 문장에 대한 해석을 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자, 우리의 현실은 어떤 곳인가요? 락강의 관점에서 바라보자면 우리의 현실, 리얼리티라는 공간은 환상의 공간이에요. 펑타즘의 공간이에요. 펑타즘의 공간, 환상, 판타즘의 공간이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요? 환영이 지배하는 공간이라는 것이죠. 환상. 실제가 아니라 가짜가 지배하는 공간이라는 거예요. 가짜가 지배하는 공간. 이 가짜가 지배하는 공간에서 이 모든 것을 일관되게 가짜로서 만드는 것이 무엇인가요? 팔루스인 것이죠. 팔루스. 우리가 무엇을 하든 우리가 만들어내는 모든 의미는 바로 이 팔루스라는 의미화 작용에 의해서 통제될 수 있어요. 통제된다라는 의미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리얼리티의 공간은 통제된 환상의 공간인 것이죠. 환상은 환상인데 난립하는 환각의 세계가 아니고 파편적인 환각의 세계가 아니고 굉장히 일관된 환상의 세계라는 의미에서 통제된 환상의 공간이고 그 통제의 방향성을 팔루스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의 강력한 권력이 아버지의 이름이 모든 걸 통제하니까 모든 게 상당히 일관된 방식으로 환상으로 구성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리얼리티의 세계는 환상의 세계이고 어떤 환상이냐면 일자가 지배하는 환상이에요. 그리고 환상이라는 의미에서 실제가 아니라는 의미에서 그 환상의 리얼리티의 세계에서 우리는 깨어있지 않은 것이죠. 우리가 깨어있다면 그것이 환상인지 알아보고 나오려고 할 것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안에서 편안하게 살아가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환상의 공간 속에서 잠들어 있는 거예요. 꿈을 꾸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팔루스라는 꿈을 꾸고 있는 몽유병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눈뜬 채 잠들어 있는 그러한 주체들이라는 것이죠. 눈뜬 채 잠든 것을 다른 말로 하면 서서 잠든 것이죠. 서서 잠든 것, 누부가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우리 자신이 잠들어 있는 세계를 지배하는 우상은 무엇인가 하면 그 황금 송아지는 무엇인가 하면 바로 팔루스라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리얼리티는, 현실은, 레알리티는
금송아지가 지배하는 우상의 공간이라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락강의 세계관이에요. 현실은 팔루스라는 우상이 지배하는 환상의 공간이라는 것. 우리는 그곳에서 속고 있다는 것. 듀이프라고 표현하죠. 듀이프. 우리는 속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속았기 때문에 편안하게 잠들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현실의 꿈 속에서 우리가 잠들어 있다가 가끔씩 깨어나는 순간이 있죠. 자, 우리의 현실을 꿈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이나 나나 지금 꿈꾸고 있는 거예요. 꿈꾸고 있는데 이 꿈에서 깨는 순간이 있죠. 이 꿈에서 깨는 순간이 어떤 순간인가요? 잉여적인 사건이 발생하는 순간이에요. 증상적인 사건이 발생하는 순간인 것이죠. 우리의 리얼리티를 구성하는 이 환상의 논리가 잠시 발을 헛디는 순간, 즉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타자의 욕망의 질서가 정지되고 주의상스가 출현하는 순간, 그 주의상스를 세미나 17에선 잉여 주의상스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잉여 주의상스가 출현하는 순간,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농담이나 혹은 꿈이나 혹은 말실수나 혹은 실착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하는 잉여적인 순간, 우리는 현실의 꿈에서 깨어나서 또 다른 영역의 꿈으로 들어간다는 것이죠. 현실의 꿈에서 깨어나서 어떤 꿈의 영역으로 들어가나요? 꿈꾸는 상황 속으로 들어간다는 의미에선 꿈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잖아요. 자, 현실에서 우리가 꿈을 꾸고 있는 것인데 이 현실이 끝나고 밤이 오면 우리가 잠들게 되겠죠. 잠들게 되면 우리는 어떤 꿈을 꾸게 되잖아요. 그 꿈속은 우리가 오히려 현실보다 더 사실에 가까운 무언가에 접근하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실제에서 밤이 되어서 잠이 들게 되고 잠이 들게 되어서 꿈을 꾸게 되면 그 꿈은 현실의 꿈보다는 보다 리얼한 꿈이라는 거죠. 어떻게 보다 리얼한 꿈이냐면 바로 우리의 욕망의 현실에 보다 근접할 수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잠든 꿈속의 세계에서는 억압이 보다 느슨하기 때문에, 팔루스의 작동이 보다 느슨하기 때문에 우리는 보다 우리 자신의 욕망의 리얼리티에, 우리 자신의 실제 성충동에 보다 근접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잠든 뒤에 꾸게 되는 꿈은 현실의 꿈보다 더 진실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 잉여적인 순간들이, 즉 오물은 잉여적인 것이잖아요. 오물은 무언가 다 쓰고 남은 찌꺼기들이잖아요. 오물이란 그런 것이잖아요. 그 오물이야말로 우리를 서서 잠들어 있는 이 리얼리티의 현실 세계의 꿈으로부터 깨어나게 만들어주는 사건적인 순간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락강이 엘리아르의 식구를 소개를 하죠.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한 문장인데 이래요. Le dur désir de durer 라는 표현이에요. 지속하고자 하는 완고한 욕망. 즉, le dur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hard죠, hard. le dur는 딱딱한 혹은 단단한 혹은 완고한 그런 뜻이 있어요. le dur désir는 desire죠, 욕망. 그러니까 le dur désir는 완고한 욕망이에요. 아주 단단한 욕망. 그러니까 포기가 안 되는 욕망. 아주 깊은 욕망. 완고한 욕망이죠. le dur désir de durer라는 건, durer라는 건 무슨 뜻인가 하면 지속이라는 뜻이에요. 지속하다, 계속되다 라는 뜻인데, 그러니까 계속하려는 욕망이 완고하다라는 뜻이죠. 엘리아르의 이 식구를 락강은 우리 자신의 욕망의 속성이라고 불러요. 우리의 욕망은 지속하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 되려는 것만의 목적으로 하는 듯한 그러한 태도를 보인다는 것이죠. 지속하는 게 목적이라는 것이지, 우리의 욕망은 뭔가 어떤 대상을 포착하고 그 대상을 흡수하고 그걸로써 완결되려는 특징을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항상 욕망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뭐 말 타면 경마 잡히고 싶어 한다라는 우리 속담이 있잖아요. 욕망은 끝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끝이 없음 자체가 바로 욕망의 특성이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무언가를 취하고 그리고 그 다음 걸 또 취하고,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뭐 소비의 욕망도 마찬가지인 거지. 이 상품 마케팅이라는 것이 바로 우리의 욕망의 특성들을 관찰하고 그것을 촉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이 나오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아이폰이 얼마 전에 나왔죠. 얼마 전에 아이폰 11이 나왔어요. 그래서 뭐 아이폰 렌즈가 막 몇 개씩 달린 괴물 같은 스마트폰이 나와서 한때 한창 그 얼마 지나지 않은 일인데 굉장히 그 애플바들을 설레게 만들었죠. 그게 얼마 지나지 않은 이야기예요. 불과 몇 달 전 이야기예요, 여러분. 아이폰의 그 신세대 애플 아이폰이 나온 것은. 근데 벌써 지금 아이폰 12, 12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우리가 무언가를 욕망하게 만드는 것은 우리 욕망이 가지고 있는 특성들을 자극하는 방식이라는 거죠. 그건 무엇이냐 하면 하나의 대상을 취해서 그걸로 끝장내는 게 아니고 계속되려는 욕망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아이폰, 애플의 1, 2, 3, 4 계속 나간다는 거죠. 스마트폰이 요즘에 오래 쓸 수 있잖아요. 굉장히 잘 만들어서 고장이 잘 안 나잖아요. 그럼 오래 쓰면 되는데 한 몇 년 쓰면 다른 걸 욕망하게 돼요. 별로 필요도 없는 기능. 우리가 뭐 사진사도 아닌데 사진작가도 아닌데 그 많은 렌즈는 무엇에 쓰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는 그걸 욕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는 우리의 욕망을 지속시키려고 해요. 그게 욕망의 특성이라는 것인데 이러한 욕망의 특성, 즉 지속하려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인 욕망의 특성과 잠을 연결해요, 락강이. 그래서 락강이 프로이트의 잠의 욕망에 대한 이론을 또한 소개하죠. 프로이트의 잠의 욕망은 이런 거예요. 프로이트가 이렇게 표현하죠. Wunsch zu schlafen. Wunsch zu schlafen. Wunsch zu schlafen.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Wunsch는 소망이라는 뜻이죠. Wunsch는 욕망에 어떤 대응되는 표현이에요. 독일어에서 욕망과 똑같은 말은 아니지만 프로이트가 사용했던 욕망에 가장 가까운 디자이어의 데지어에 가장 가까운 표현이 바로 Wunsch인데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소망과 같은 것인데 슐라프는 이제 잠자는 이란 뜻이죠. 잠자다라는 뜻이죠. Wunsch zu schlafen이라는 건 바로 자려는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자려는 소망은 슐라픈 브디오프니스, 즉 잠자려는 욕구와는 다르다라고 락강은 엄격하게 구별을 하죠. 즉 우리가 잠에 관련해서 두 가지 차원을 설정해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예를 들어서 잠을 못 자면 밤을 새거나 뭐 며칠 밤을 새거나 아니면 뭐 잠이 모자라면 졸립죠. 졸리면 자고 싶어요. 이때는 욕구의 차원이에요. 욕구의 차원. 브디오프니스의 차원인 것이죠. 욕구의 차원이에요. 부즈왕의 차원이에요. 프랑스어로 하자면. 그 욕구의 차원인 것인데 정신분석이 다루는 잠의 과정은 욕구의 차원으로서의 잠이 아니에요. 물론 욕구의 차원도 분명히 중요하겠지만 정신분석의 대상으로서의 잠이라는 것은 소망의 차원에 속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려는 소망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락강이 설명을 해요. 자, 자려는 소망은 무엇인가? 자려는 욕망인 것인데 그것은 잠을 지속시키려는 욕망이라는 거예요. 자,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락강이 세미나 11에서 언급했던 그리고 프로이트가 꿈의 해석에서 제시했던 사례로서의 아이가 불타는 꿈에 대한 논평이 필요해요. 세미나 11을 읽어보셨던 분들 혹은 세미나 11을 저와 함께 공부하셨던 분들 혹은 락강의 정치학을 통해서 세미나 11에 대한 저의 논평을 이미 알고 계신 분들은 충분히 이해하시겠지만 이 아이가 불타는 꿈에서 등장했던 이 꿈의 특성은 꿈이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아주 고유한 베이스를 알려주는 그러한 사례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아주 중요한 사례라고 락강이 제시를 하고 있는 것인데 세미나 11에서 이걸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더 깊이 설명을 드리겠지만 간단하게 요약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고 여러분들에게 생각할 거리를 남겨드리는 방식으로 오늘 수업을 마무리를 하자면 이렇습니다. 자, 우리가 잠을 잘 때 외부에서 어떤 촉발되는 자극이 있을 수 있어요. 외부에서 촉발되는 자극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보통은 깨어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잠을 자고 있는데 누가 문을 두드렸어요. 노크를 했어요. 제가 연구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낮잠을 이렇게 자고 있는데
똑똑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럼 보통 깨어나죠. 깨어나서 자리에서 일어나서 문을 열고 누구인지를 확인하겠죠. 자,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 우리의 잠의 기능은 기이한 태도를 보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어떤 태도인가 하면 잠이 들어서 잠을 자고 있는데 외부의 그런 자극이 나에게 오면 나는 나의 잠의 기능은 이 외부의 자극을 꿈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꿈속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꿈속으로 들어가는 방식으로 잠에서 깨어나지 않고 계속 잠을 지속시키려는 그러한 기능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이죠. 이게 잠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능을 설명하기 위해서도 우리가 아이가 불타는 꿈에 대한 논평이 필요한 것이죠. 아이가 불타는 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런 거잖아요. 한 아버지가 있었는데 아버지의 아들이 오랜 병을 앓다가 죽었어요. 그래서 그 아들의 장례식을 치르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며칠 밤을 새게 되는 것이죠. 며칠 밤을 새게 됐는데 아버지는 이제 잠이 모자라잖아요. 아들의 장례식이니까 얼마나 슬프고 힘들었겠어요. 그리고 밤에 잠도 못 자잖아요. 그 시신을 지켜야 하고 그 방문객들, 조문객들을 맞아야 하니까 굉장히 필요한 상태였겠죠. 그랬을 때 아버지가 너무 피곤해서 잠시 건너방에 아들의 시신이 안치된 방, 문이 열려 있죠, 항상. 그 문이 열려 있는 건너편 방에 역시 문을 열어놓고 잠시 기대어서 잠이 든 거예요. 그런데 아들의 방에서 말도 안 되는 일이긴 하지만 불이 난 거예요. 그 촛대가 쓰러져서 아들의 시신을 잠시 대신 지켜달라라고 부탁을 했던 한 사람의 부주의였는지 어쨌든 촛대가 넘어져서 그 이불에 그 아들의 시신이 모셔져 있는 그 침대의 이불에 불이 붙었던 거죠. 불이 붙어서 불길이 솟구쳐 올랐던 거죠. 타는 냄새도 나고 연기도 났을 테죠. 그런데 그 건너편 방에서 아버지는 어떨까요? 그 불길과 연기 이런 자극을 받아서 잠에서 깨어나야 했겠죠, 당연히. 그런데 아버지는 잠에서 깨어나는 대신 꿈을 꾼 거예요. 그 꿈속에서 역시 아들의 시신이 안치된 방에서 불이 난 것이죠. 그러니까 현실과 거의 유사한 꿈을 꾸게 된 거예요. 그리고 프로이트가 이 꿈에 대해서 논평을 하는데 정확한 해답을 내리지 못하는 거예요. 프로이트가 생각하기에 꿈이라는 것은 자신의 성충동에, 자신의 근본적인 욕망에 보다 더 깊숙이 접근하게 되는 그러한 과정을 허용하는 쾌락의 장소이라고 프로이트는 생각을 했는데 꿈속에서 우리는 보다 덜 억압된 방식으로 우리의 욕망에 접근한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러한 꿈들에 대한 논평을 계속 꿈의 해석에서 해왔었는데 마지막 논평에서 마지막 사례를 제시하면서 전혀 쾌락과는 관련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아이가 불타는 꿈에 관련된 한 아버지의 사례를 제시하면서 당혹스러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이 꿈이 지금까지 나의 꿈에 대한 이론들에 대해서 제대로 들어맞지 않는 것 같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런데 어떤 의미에서 보자면 이 꿈은 프로이트의 이론과 그렇게 대립되는 사례라고 볼 수 없어요. 오히려 이 꿈은 자신의 욕망에 아주 깊숙이 접근하도록 만들어 주었던 그러한 사례로서 제시될 수도 있고 해석될 수도 있는 꿈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주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어째서 이 아버지는 즉각 깨어나지 않았는가? 이 부분에 주목하는 거예요, 락강은. 어째서 잠의 기능은 외부의 자극이 우리에게 왔을 때, 외부의 어떤 꿈을 깨도록 만드는 충격이 우리에게 가해졌을 때 그대로 꿈에서 깨어나는 대신, 그대로 잠에서 깨어나는 대신 잠을 지속시키는 기능 속으로 들어가는가? 오히려 그 외부의 자극을 꿈의 재료로 만들면서 잠을 지속시키는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부분을 바로 지속하고자 하는 완고한 욕망과 연결시키는 것이죠. 자, 이 부분의 논의는 조금 복잡하기는 해요. 그래서 다음 주에 시간이 좀 더 충분히 주어졌을 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겠지만, 자, 힌트를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이거예요.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던 것, 다시 말해서 우리가 잠들어 있는 것은 실제로 밤이 되어서 잠자는 순간만이 아니다라는 이 락강의 암시를 염두에 두면 이 지속하고자 하는 완고한 욕망과 그 다음에 꿈을 꾸는 방식으로 잠에서 깨어나지 않는 잠의 기능, 잠에서 깨어나지 않을 수 있는 이 잠의 기능이 이해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현실 역시 잠이라면, 우리의 현실 역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송아지가 지배하고 있는, 팔루스가 지배하고 있는 꿈속의 세계라면, 락강이 세미나 11에서 장자의 꿈을 통해서 암시했던 것처럼 꿈을 꾸고 있는, 그러니까 나비의 꿈을 꾸었던 장자인가 나는, 아니면 장자의 꿈을 꾸고 있는 나비인가 라는 이 구조 속에서 락강이 말하고자 했던 것처럼 양쪽 다 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쪽이 더 실제에 가까운 꿈이냐는, 잠들어서 꾸게 되는 꿈이 더 실제에 가까운 꿈이다라는 락강의 역전된 관점이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 잠을 지속시키는 욕망과 연결시켜서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이죠. 즉, 잠을 지속시키려는 욕망이라는 것은 우리가 실제로 잠이 들어서 외부의 자극이, 노크 소리와 같은 외부의 자극이 우리에게 전달되었을 때에도 기능하는 것이지만, 락강은 그것만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만약에 프로이트가 그것만을 말해 주었다면 락강은 그것만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이라는, 여러분과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제가 지금 강의하고 있는 이 리얼리티라고 하는 꿈의 공간 속에서도 그러한 지속하고자 하는 욕망이 작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부의 자극이 와도, 즉 실제가 우리를 찾아와도, 즉 쥐상스가 우리를 찾아와도, 즉 상징계가 균열을 일으키는 어떤 사건이 우리를 찾아와도 우리는 그 사건의 충격을 통해서 현실이라는 이 리얼리티라는 꿈에서 깨어나려고 하는 대신 그걸 재료로 해서 또 다른 꿈을 꾸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우리의 욕망의 완고함이라는 거예요. 락강은 그와 같은 논평의 암시를 통해서 우리의 리얼리티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 리얼리티가 외부의 충격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자신을 보호하는지, 그러한 방식으로 현실이라는 팔루스의 우상에 지배받고 있는 환상의 공간이 어떻게 지속될 수 있는지, 그 지속이 얼마나 완고한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있는 이 부분은 조금 복잡한 것 같기는 하지만 한 가지 원칙을 적용하면 굉장히 간단하게 해결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락강의 태도는 이래요. 우리의 리얼리티는 꿈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리얼리티는 꿈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 리얼리티 속에서, 이 리얼리티라는 꿈 속에서 밤이 되면 또 다른 꿈을 꾸게 된다는 거죠. 그 또 다른 꿈은 진짜로 잠이 들어서 꾸는 꿈이잖아요. 하지만 그 또 다른 꿈 속에서 우리는 실제에 보다 근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밤 잠이 들면서 꾸게 되는 꿈은 이 현실에, 지금 이 순간 우리가 현실이라고 부르는 꿈보다 보다 진실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신분석은 무슨 꿈을 꾸었는지 궁금해한다는 거예요. 내담자가 무슨 꿈을 꾸었는지 궁금해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내담자와 분석가가 지금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이 꿈, 이 리얼리티라는 꿈보다 내담자가 집에서 침실에서 잠자면서 꾸었던 그 꿈이 쥐상스의 관점에서는 보다 진실한 꿈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드리면서 강의를 정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